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제 1989년을 드디어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988년도 토크 이후에 여러 가지 꼭지로 다채롭게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제 1989년도 그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 동시 6명 보유했던 그 시절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준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열입니다. 네, 장원재입니다. 좀 많이 쑥스러워 하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그 이채롭게 인사를 나눠봤고요. 1989년도 세계 타이틀 매치가 총 20번이 열렸습니다. 이때는 정말 여러 체급의 많은 유망주들도 있었고 또 노장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신예들까지 아마 그 80년대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챔피언들이 많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1월 15일에 그 태국의 WBA 주니어 벤텀급 챔피언 카우사이 갤럭시에게 전 IBF 동급 챔피언이었던 장태일 선수가 도전장을 던지고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갤럭시의 9차 방어전이었습니다. 9차 방어전이었고 이 당시에 갤럭시는 우리나라 선수와도 여러 번 싸웠고 또 너무 그 강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장태일 선수의 도전은 시합 전부터 뭐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리라는 그런 그 기대는 거의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결과도 또 그 단 2라운드 만에 네.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갤럭시는 이 시합은 뭐 보통 갤럭시의 시합이 1라운드에서는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좀 움직임을 보면서 소위 탐색전으로 보내고 2라운드에 공격 시작하고 그냥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했고 또 사실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7, 80년대 같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조용히 도전하러 갔다가 조용히 귀국하는 그런 좀 허무한 시합이 됐습니다. 허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장면 막상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좀 그 예상보다 조금 더 허무했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네요. 정타를 제대로 맞은 것 같지 않았는데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정타를 맞았죠. 그 라이트를 던질 때 네. 제대로 그 펀치를 카운터를 허용을 크로스 카운터로 그렇죠. 맞았던 그렇죠. 거죠. 예. 그 다운은 안 맞고 그렇게 다운될 수가 없죠. 그냥. 몸이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의 그 당시 화면이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한 각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앵글 자체가 좀 그랬을 거예요. 네, 펀치 들어가는 순간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그 클로즈업하는 그렇죠. 그런 기술도 지금하고는 좀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태국 시합들을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 비디오가 8방식이라 그거를 이제 변환하면 또 화질이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갤럭시 시합은 뭐 맞고 쓰러졌는지 모르는 시합 많죠. 뭐 우리나라 이동춘 선수도 뭐 그랬었죠.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팔꿈치로 맞았다 맞긴 맞았냐 뭐 그랬었고 그래서 아니 안 맞은 것 같은데 저렇게 엄살인가 하는 뭐 그런 장면이 가끔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 87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안내기 선수도 예. 치탈라다에게 어떤 펀치를 맞았는지 모르게 그 장면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 김현치 선수 세계 타이틀 도전도 배를 맞고 얼굴을 맞았으니까 그런 다운신이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화면으로 보면 배만 맞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배 바디를 맞은 충격도 있겠지만 그 일어나는 걸 보면 머리에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 장면도 잘 뭐 화면으로 없고 이상호 선수 도전도 뭐 어떻게 맞았는지 잘 그 화면상으로 잘 안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 카메라 기술이 발달됐다 그래도 지금도 사실 현장하고 이 방송 화면하고는 좀 그 틀린 경우가 좀 가끔 나옵니다. 지금 그 카메라웍이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죠. 이상호 선수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화면으로 보면은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넘어가셨냐 그랬더니
정말 제대로 맞아가지고 보름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 이 턱 있는 데가 부어가지고 그만큼 제대로 맞았다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엄살이 아니면 그 다운신은 제대로 안 맞고는 그렇게 다운신이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이었으니까. 그렇죠.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예. 그것도. 그래서 하여간 뭐 이 장태일 선수는 나름 그 IBF 챔피언 시절은 테크닉도 있고 또 이 신체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긴 했지만 뭐 시합 전 예상대로 아주 허무한 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꺾이리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하지 않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사실 이때 은근히 기대를 좀 했어요. 장태일 선수가 그 IBF 타이틀을 그 엘리피칸한테 뺏겼잖아요. 87년도에 뺏기고 난 후에 정병관 선수를 꺾고 동양 챔피언이 다시 되면서 두 번째 동양 챔피언이 돼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일본에 가서 구라치카즈토를 KO시키고 또 국내에서 이승관 선수를 KO시키면서 동양 타이틀 방어를 하는데 그런 그 면면들 때문에 이제 노련미까지 더해져서 잘하면 갤럭시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역시 한 방에 모든 게 끝났고 장태일 선수 보면은 그 도전했던 첫 상대가 권순천 선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가 피칼, 네. 그리고 세 피칼. 번째가 또 갤럭시. 이 세 명이 모두 사우스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첫 도전을 하기로 했다가 간염으로 연기돼서 윤석환 선수가 대타로 나오고 와다나베지로. 와타나베도 사우스포고. 사우스포였고. 그러니까 그 장태일 선수의 어떤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사우스포 선수들만 계속 만나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치러왔는데 아쉽게 결국 그 도전에는 실패를 했고 카오사이 갤럭시는 그 한국 선수에게 이제 11연승, 그러니까 전승이죠. 그 국회유승을 기록하는 엄청난 또 그 대한민국 복서들의 숙적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89년에 첫 타이틀 매치에서 장태일 선수가 KO패를 했고 이제 2월 4일입니다. 복싱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WBA 웰터급 타이틀 매치 결정전이었어요. 그때 마크 브릴랜드를 맞아서 이승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 마크 블릴랜드 선수는 LA 올림픽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그 LA 올림픽 그 미국 대표 선수 중에 가장 그 촉망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뭐 세계 챔피언을 첫 번째 획득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 레너드나 헌즈의 뒤를 잇는 어떤 웰터급의 그 간판으로 그 등극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첫 번째 챔피언 재임 시절 때 말론 스타일링을 만나서 엮였죠. 그래서 아주 그 말론 스타일링의 그 지구전에 기진맥진해서 아주 통렬한 KO패를 당하고 첫 번째 타이틀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신비감은 좀 사라진 상태로 했지만 역시 그 미국 본토에 더구나 미국 아마추어 대표 선수였고 일단 신장이나 이 체격이 터무니없이 그 웰터급으로는 터무니없는 그 체격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는 사기 캐릭이죠. 예. 사기 캐릭터였죠. 거기다 주먹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날 이 시합은 아마 그 웰터급 더블 타이틀 매치로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졌었죠. 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WBC 웰터급 타이틀 네. 매치가 열렸고요. 네. 두 경기 다 중계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중계 방송 봤던 기억인데 아주 정말 그 허무하게 아주 허무한 시합 중에 하나고 이 시합은 뭐 시작하자마자 서로 약간 노려보다가 그냥 그 첫 공격에 당해가지고 네, 이승순 선수 첫 공격이 빗나가고 네. 그다음에 바로 바로 브릴랜드 첫 공격에 당하고 일어났는데 좀 이런 라운드라 더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거기서 뭐 좀 더 몰리니까 그냥 레프리 스톱이 걸려버리는 그래서 타임이 이게 아마 1분이 됐나요? 54초입니다. 그죠? 1분이 안 됐죠. 그래서 아주 쑥스러운 또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이게 제 후배가 이제 MT를 가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1라운드 공 울렸습니다. 그리고 터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땐 터널 들어가면 라디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터널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의아했었다고 했는데 이때 다운도 잽 비슷한 어퍼컷. 스트레이트, 어퍼컷. 어퍼컷 뭐 맞고 주저앉듯이 다운이 예, 됐잖아요. 아주 폭삭 네. 주저앉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비틀비틀거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상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만큼 방어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끄는 거고
그래서 요 뒤에 벌어지는 WBC 웰터급 타이틀 매치가 조금 뭐랄까 생각보다 바로 못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가 너무 예.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 공백기가 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WBC는 그날 스탈링하고 허니건이 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스탈링의 예. KO 예, 를 허니건이 이기면서 타이틀을 뺏기는 그런 챔피언이 시합이었고 됐습니다. 아마 이 시합은 이승순 선수가 그 거리에서 날라온 주먹이 적중이 된다고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네. 정말 먼 거리에서 그렇게 빠른 콤비네이션을 얼굴에 세 방을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브릴랜드는 저기 있어서 저기서 주먹이 뭐 날라올까 했는데 날라와서 맞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공격에서 이승순 선수가 조금 의욕 과잉이었다고 할까요?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네. 예, 펀치를 휘두르다가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틈을 타고 날카로운 펀치들이 들어온 거죠. 마음이 좀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시작하면서부터 그 막 의욕이 보이는데 그 브릴랜드가 잘 받아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성열 기사님은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합을 보면 뭐에 약간 홀린 듯한 그런 장면을 보이는데 이 시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최재원 선수와 바스케스 전이라든가 이 이승순 전을 보면은 약간 몸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스텝을 밟지 못하면서 주먹을 날리니까 당연히 그런 거리에서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시차에서 오는 어떤 좀 몸이 조금 이렇게 그 컨디션 난조의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구미 지역 쪽으로 원정을 가면은 그 충분히 그 장 박사님 그 시차 적응을 하려면 보통 며칠을 해야 되죠? 며칠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 하루 잡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시차가 난다 그러면은 9일 정도 지나야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차 적응에 실패했다는 말이 사실은 또 그 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저희도 외국 나가면 그 다음 날은 좀 멍하잖아요. 한 하루 그렇죠. 이틀은 좀 멍하고 아예 당일날은 또 괜찮을 수가 있고. 당일날은 아예 괜찮아요. 그냥. 예. 당일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일단 뭐 낮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9시간 10시간 차이 나면 낮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성열 이사님 말도 그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미국 쪽 시합은 뭐 시차 적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시합은 이승순 선수가 뭐 며칠 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항상 비자 문제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자꾸 늦어지게 되고 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더라고요. 80년대였으니까 또 더 했겠죠. 워낙 그때 그 많은 검열도 있었고 어쨌든 뭐 시합하기 하루 이틀 전에 도착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네. 박종팔 선수가 비니커터랑 할 때는 조금 일찍 가서 좀 컨디션 조절할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용수 선수는 그래서 아예 한 달 전부터 아르헨티나 시간에 맞춰서 서울에서부터 생활을 하고 국내에서 네. 그래서 시차 적응을 무리 없이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죠. 그 군대에서 하는 야간 훈련했구나. 그 주야간 바꿔가지고 그 군대에서 그 생활 뭐 한 3일씩 하고 우리 군대 있을 땐 그런 거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가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심리적으로 시차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문제가 안 생기겠지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요인도 있겠군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 경기는 국내 프로복싱 사상 최단기간 KO 패 아닌가요? 신희섭 선수 대 라시아르는 얼마나 걸렸죠? 79초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1분은 일본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운이 한 번 되고 일어나서 또 되고 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승순 선수의 시합보다는 길었을 거고 이 당시가 이제 그 작년에 88 올림픽을 나름 성공리에 끝마치고 굉장히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그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 같다는 그런 그게 실제인지 착각인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들이 약간 좀 이게 붐업이 돼 있던 뭐 그런 저거였고 실제로 경제도 굉장히 좋았고 또 스포츠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연초부터 그냥 그 두 번의 세계 타이틀 도전이 아주 그 허망하게 끝나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이승순 선수는 조금 불운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현역 때도 정말 좋은 기량으로 승승장구를 많이 했었는데 황준석이라는 그늘에 가려서 그러니까 항상 2인자의 이미지. 예. 네. 그러다 그
황준석을 딛고 올라섰잖아요. 올라섰는데 그 한 달 반 만에 그 타이틀을 또 날려버리고 그렇죠. 참 어렵게 잡은 세계 타이틀 도전에서는 정말 그 허탈하게 그 실패하는 바람에 참 그 불운을 좀 겪은 그런 선수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 링에 서면 심판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빨리 끝날까 봐요. 다른 선수들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그 조금 특히 일찍. 한국하고 일본 선수들은 그 보호 차원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스톱이 좀 빠르고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스톱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이후에 나름 강자들이 나가서 일본 또 원정 미국에서 승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복서는 좀 약하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것 김득구 같아요. 선수 이후에 그렇게 된 건가요? 뭐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어. 뭐 김상현 선수도 그랬었고 예, 김상현 뭐 선수도 뭐 문태- 2라운드, 삼 3라운드, 2라운드에 이미 예. 거의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2라운드 끝나자마자 끝낼까 말까. 주심이 가서 더 할 거냐고 진지하게 네.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김득구 선수 이전에도 문태진 선수도 사실 더 할 수 있었는데 스톱을 시켰고 네. 그 외에도 뭐 미국 가가지고는 그 좀 박정호 선수도 물론 뭐 부상이 심했지만 박정호 선수의 그 다른 시합을 봤으면 아마 더 붙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네들의 그 눈높이로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랬고 뭐 안경덕 선수도 뭐 워낙 원사이드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좀 그러니까 장렬한 KO는 별로 없고 좀 우리가 보면은 물론 뭐 승패는 결정이 났겠지만 좀 아쉽고 항상 빠른 느낌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충일 선수 같은 경우도 그 마지막 심판이 말린 이후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리몬전. 맞추카리 본능 같았어요. 근데 아, 선수는 뭐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본능적인데 최충일 선수 같은 경우는 더해도 안 되겠다 싶은데 사실 이승 선수 같은 거 그 위기를 보면 넘기고 초반이니까 예, 또 어떻게 하면은 물론 뭐 이긴다고는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보다는 좀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근데 그런 생각이 1라운드 듭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네. 저는 1라운드에 끝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안경덕 선수 같은 경우도 차베스 선수가 펀치를 날린 다음에 안경덕 선수가 복부를 맞고 고통스러워서 몸을 구부리니까 차베스 선수가 아예 안 공격을 치죠. 멈춥니다. 안 때려요. 승리를 확신하고 여유 있게 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박종팔 선수가 비니커토에게 15라운드 KO승 거둔 거 말고는 미국 링에서 승리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훈 선수가 이제 마이너 타이틀 승리한 거 말고는 전패니까요. 남아공화국에서 이긴 겁니다. 아, 타이틀 매치는. 미국에서 남- 논 타이틀전 논타이틀은 아니, 미국에서 논타이틀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IBF 타이틀 도전했다가 판정패를 당했고 IBO 타이틀은 남아공에 가서 땄죠. 그러니까 세계 타이틀 매치를 미국에서 승리한 거는 박종팔 선수가 유일한 건가요? 유일하죠. 네. 그게 유일한 1승이에요. 그 서강인 선수가 그 라울 로하스와 뉴욕 공인주 세계 타이틀도 굉장히 승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졌고 네. 그래서 미국 링은 없네요. 네. 그래서 일본은 뭐 사이조 쇼조가 그 라울 로하스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 미국에서 땅 라모스. 예. 라모스? 예. 라울 로하스. 라모스. 라울 로하스입니다. 네. 라울 로하스한테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된 게 67년? 8년? 뭐 그 즈음에 이제 첫 개가를 올리고 그 이후 사실 일본 선수도 뭐 미국 가면 연전 연패였죠. 뭐 80년에 우에하라가 시에나로를 아, KO시키는 뭐 물론 미국 선수는 아니었지만 우에하라 야스스네 네. 업셋 오브 더 이어였나 그렇습니다. 그 경기가 주니어 라이트급. 네, 그래서 그 WBA 저번에도 한번 타이틀 다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본 그 신문 기자 당직승 기자가 새벽에 팩스가 날라오는데 우에하라 세라노의 KO승하고 딱 단신으로 왔대요. 그 네. 뭐라 그러죠? 텔레팩스라 그러나 신문사에. 텔리그램, 텔리팩스. 네. 네, 그래서 이거 이게 잘못 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전송 사진이 오는데 네. 우에라가 손 들고 있고 세라노 뻗어 있고 이거 맞구나 했다는 그 정도로 그 희망이 없던 시합이었는데 그 시합은 그 경우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이 영국을 1대 0으로 이겼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50년대에 사커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이민자 중심으로 처음 알았네요. 네.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 신문들이 이거는 100% 오버다 그래가지고
잉글랜드가 미국을 10대 0으로 이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예, 네, 0대 1인데 이게 밀려가지고 네. 그 시절에는 그럴 전보가 수 온 있겠네요. 거다. 전보만 가지고 네.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우에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비즈니스 챔피언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럭키 펀치든 어쨌든 KO승으로 타이틀 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세라노를 잡은 방법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도전할 때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거를 우에하라 선수가 그렇게 이뤘네요. 자, 이렇게 아쉽게 이승우 선수의 도전이 54초 만에 무위로 끝났고요. 그리고 그 2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3명의 챔피언이 모두 일본 선수와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전 3경기가 한 달 사이에 벌어진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큰 관심사가 이제 있었던 시기였는데 2월 12일이었죠. 청주에서 유명우 선수가 고미야마 가스미를 맞아서 11차 방어전을 갖습니다. 자, 이 시합은 뭐 88년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그 유명호 선수의 도전자의 질이 그 초반 챔피언 초반 시절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고미야마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일본의 중견? 뭐 일본의 유망주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미야마는 좀 유망했었죠. 예, 고미야마 정도는 이 당시에 일본 복싱이 워낙 또 침체였고 예. 이 시기에 유명우 선수가 챔피언이던 WBA 주니어 플라이급 랭킹을 보면 정말 별 선수가 없어요. 다 잡은 선수 아니면 그러니까 예. 한두 번은 이렇게 이긴 선수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별것 아닌. 예. 그러니까 도전자를 고르기도 정말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심지어는 뭐 덴추아타나 같은 동양 챔피언은 도전 좀 해라 그래도 본인이 싫다고 그렇죠. 하는데 사양했죠. 예. 그런 그 경우가 또 많았기 때문에 도전자를 물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합니다. 이 고미야마 가스미는 뭐 큰 특징은 없지만 단신에 투지는 좋았고 이 시합은 예상보다는 고미야마가 선전을 한 시합이죠. 오래 갔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 봐야죠. 나름 뭐 반격도 시도해보고 뭐 일방적으로 몰렸지만 그래도 뭐 간간히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나름 그 선전을 한 시합이었고 그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그 유명호 선수의 복싱을 즐길 수 있었던 뭐 그 정도의 시합이 된 것 같습니다. 청주는 유명우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던 장소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고미야마 가스미전을 보면서 저는 유명우 선수와 손오공 선수의 경기를 떠올렸는데 손오공 선수도 1라운드부터 조금씩 무너지다가 7라운드에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다운, 두 번째 다운 그때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팬들이 많은데 고미야마 가스미 선수도 손오공 선수만큼 저항은 못했지만 1라운드부터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듯이 쓰러지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키는 작은데 또 클라우칭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뭐 별로 때릴 때가 마땅치는 않았어요. 시합을 보면 거기다가 뭐 나름 스피드는 좀 있어가지고 하여간 일방적으로 몰았지만 그 예상보다는 굉장히 길게 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일반 전형적인 약체 도전자의 우리나라의 저 실력 좋은 챔피언에게 도전했던 그런 일반 그냥 기존에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합 그냥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이게 세월무쌍이라고 이 당시에 유명우 선수의 방어전 특히 뭐 일본 선수는 질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시합 전부터 봤던 시합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 지금 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대존자의 질이 좀 떨어져서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이제 복싱 팬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7, 8차 방어 기존에 싸웠던 7, 8차 방어전 수준의 도전자들 그런 강력한 도전자들이 이 시기에도 만약에 붙었더라면 유명우 선수가 뭐 어렵게라도 이렇게 다 잡아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좀 도전자의 진로는 이 유명우 선수의 그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한 체급에서 챔피언이 뭐 10차 이상을 방어하게 되면 도전자 수준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랭킹에 있는 선수들을 거의 다 꺾었기 때문에 새로 랭킹에 올라오는 선수들은 신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약체로 보일 수밖에 없고
강해 보이는 선수들은 이미 한 번씩 물리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도전자의 질은 장수 챔피언들은 다 한두 번씩 이렇게 겪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뭐 얼핏 생각나면 뭐 페드로자만 하더라도 뭐 로크리지나 뭐 버나드 테일러나 미국의 강자들하고도 싸웠지만 또 어서 이름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선수들도 방어전 상대로 많이 나섰고. 맞습니다. 네, 그럼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도 잘 없는 선수들이 더 그 세계 타이틀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훈련량을 봤을 때는 그 시합에서는 더 뛰어난 그런 그 시합을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복싱의 너무 묘미가 예, 이름값만 가지고 이렇게. 뭐 로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뭐 로키는 뭐 1편에서는 다 쓰지 못했지만 무명이 그 유명한 세계 챔피언을 잡는 그 맛의 복싱을 사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장 박사님이 뭐 축구 전문가지만 네. 그 브라질을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는 정말 확률이 없는 건데 복싱은 그 정도 레벨 차가 난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뒤집어 버릴 수가 가능성이 원펀치 원더가 네, 있으니까. 축구보다는 나으니까 복싱은 뭐 그 맛이죠. 자, 지금 저희가 얘기 중에 오늘 김영문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어요. 오늘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속 시간보다 좀 늦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5명의 식구가 다 모여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이 좀 간만에 편안해지네요. 앞으로 좋은 시간 만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인 이상 집합 금지지만 이거는 공적인 목적을 이거는, 가지고 모인 거기 때문에 5명이 사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근무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지금 그 유명우 선수가 고미야마 가스미를 KO 시키면서 이제 11차 방어에 성공을 하고 지명전을 앞뒀다는 그 얘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첫 번째 한일전에서는 그 뭐 경기 전에 예상처럼 정말 그 완벽하게 유명우 선수가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일전은 일주일 뒤였죠. 2월 19일에 문성길 챔피언이 고바야시 지아키를 상대로 대전에서 2차 방어전을 갖게 됐습니다. 김영문님 오셨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시합도 제가 어렸을 때 다 봤는데 뭐 처음부터 문성길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경기 전체 분위기나 이런 거는 갔던 것 같아요. 고바야시 지아키가 저는 벤턴급에선 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했는데 문성길 선수의 그런 상품 가치를 좀 띄워주기 위한 뭔가 좀 기획된 시합 이런 말은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성길 선수의 강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시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바야시 치아키가 누구를 일본 국내 시합에서 하나 업셋하고 갑자기 이렇게 좀 쏘쿠쳐 나온 선수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네. 잘 모르겠네요. 이 당시는 일본 복싱 자체가 네.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뭐 아주 그 나름 뭐 스타성이 있었던 이오카도 타이틀을 빼앗기고 오하시 선수가 뭐 유망주였다고 했지만 김봉준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다음에 15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고 근데 이 시합은 뭐 고바야시 치아키가 정말 그 일본 선수다운 근성만 보여준 시합. 네, 맞아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 문성길 선수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얼굴로 다 받아내면서도 뭐 끈질기게 버텼던 그런 시합으로 기억이 납니다. 맷집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운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아마 스톱 걸렸을 네, 거예요. 레퍼리 네. 스톱만 당했고 문성길 선수도 경기 끝나고 상대 맷집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이 고바야시 선수는 아마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교통사고인가 요절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고사 당했는데 그냥 뭐 일본 선수의 그 근성만 보여준 그런 시합이었고 사실 문성길 선수는 이 시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합 이후에 있을 그 카오코 갤럭시와의 재시합이 더 아마 신경을 좀 썼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로 뭐 이 시합 자체는 굉장히 손쉬운 그런 승리가 되었던 시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한국 복싱이라면 그 옵션을 사올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살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살 수 없는 옵션이 있는데 상대가 안 판다 그- 그러면 태국에서는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뭐 팔 리가 만무한 상황이었죠. 태국에 그게 장기인 것 같아요. 그 60년대 보면 일본에서도 에비하라가 킹피치를 이겼는데 에비아라 히로유키와 펀킹 피치. 그 제시합 옵션은 또 태국에서 해야 된다고 가서 에비하라가 뭐 뺏겼고 파이팅 하라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죠. 똑같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문 씨 얘기했지만 일본이 뭐 돈이 없어서 그 옵션을 못 샀겠습니까? 근데 태국 애들이 그거는 어차피 뭐
돈 벌러 왔다가 이기면 다행이고 저도 그 깔아놓기 때문에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김영광도 같은 케이스였나 봐요. 그렇죠. 스텔라. 예. 그래서 똑같은 경우죠. 이때 고바야시 지아키 선수 그 칩 세컨들이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문성길의 놀라운 힘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원재 박사님은 우린 시합 보면 꺼버리거든.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항상 보면 그 시합 후일담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뛰었던 선수들이나 그 분위기, 인터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합 내용 보면 꺼버리고 뭐라고 떠들었는지 다 변명으로 들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네.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일간지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살피시나 봐요. 그렇죠. 진짜. 아니, 스토리의 완결. 이걸 하면서 장 박사님한테 들으면 전혀 뭐 처음 듣는 얘기, 몰랐던 얘기, 후일담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서 우리는 뭐 시합 전에 오히려 그 예상과 시합 내용 보고는 그냥 잊어버리니까. 예. 근데 이 벤턴급에서 문성길은 감량고도 겪지 않았을 시기잖아요. 나이도 20대 시절이고. 이때 운동 평상시가 55kg였대요. 운동 끝나면 54kg 정도. 근데 그런 그런 따로 체중 조절을 그래서 슈퍼플라이로 나중에 조절을 네, 했다고 필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성길의 파워를 TKO로 다운 안 되고 버텨냈다는 건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성길 선수 시합을 보면 네. 야 정말 무지막지하구나 뭐 그런 느낌 뭐 인정사정 어떤 받고 패턴도 없고 네. 그냥 막 정말 무지막지하게 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근데 유효타의 확률도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그냥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데 걸리면 한포사격이라고. 가는 거니까. 근데 문성길 선수가 얼마 전에 잠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아까 김영문님 얘기는 이제 체중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저 아마추어 때 벤턴급하고 그다음에 프로에서의 벤턴급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체중이. 480g 정도 예, 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벤턴급으로 그때도 약간 힘들었었는데 프로에서 벤턴급으로 하라 그러니까 약간 그때 약간의 그 망설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이 카우코 갤럭시와의 시합 이후에 또 주니어 벤턴급으로 한차금 내리죠. 더 내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자기는 그렇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도 네, 있고 점점 나이 몸이 이제 34된 몸에서. 커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슈퍼벤텀으로 올리는 것도 펀치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걸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라고사 피하려고 그랬나 그런지. 그거야 뭐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가 더 정확하게 파악하지 네, 않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체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량이 힘들었다면 아마 올렸겠죠. 아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한 체급을 더 낮춰서 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참 대단한 선수예요. 그 체격에 이런 펀치력이 또 나와주니까 이때가 문성길 선수가 우리 나이로 29살이잖아요. 61년생. 이때는 거의 뭐 은퇴할 나이죠. 다른 선수들 같았으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한 체급 내려서 9차 방어까지 가게 네. 되니까 참 대단한 그 그래서 선수로 봐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문성길 선수가 이 이후에 29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로 치면은 좀 중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이제 14방 그 배터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10차 방어까지 체급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이 선수가 아니 타고 29세라는 게 실제 나이예요? 아니면 61년생이니까 실제 나이가 61년생. 그러니까. 형님이랑 동갑으로 알고 근데 있는데 호적엔 그렇게 안 돼 있죠. 네. 63년생으로 처음에 63년생으로 선교됐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고맘때 선수들이 이제 호적이 잘못된 선수도 있고 고맘때가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도 선수들이 그래요. 일부러 호적을 바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경우도 들었는데 학교 문제 또 국가 대표 문제, 그거는- 병역 문제 이런 네. 것 때문에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일이죠. 뭐 복싱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야구도 저 당시에 이제 축구도 제 친구들이 그 한영고등학교라는 데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 씨름 부는 한 5년 동안 고3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한 24, 5대 가지고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도 가능했다 그게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소년체전이 있었고요. 소년체전은 중학생들이 나오는 거니까 1, 2년 묵혔다가 나오면은 경기력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묵히는 경우도 있고 전국체전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고등부에 일반인이 나가면 기량면에서는 체력면에서는 발군이죠, 차이가 안 되는 발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연령을 속여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예전에 아프리카 뭐 말리나 이런 나라에서 그게 한 시비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골격이 전혀 성인 골격인데.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 자체가 워낙 미비해서 나중에 이제 FIFA가 무슨 DNA인지 뭐 하여튼 추출해가지고 연령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예. 7, 80년대는 세계적으로 좀 다 전부 어수룩했어요. 그리고 이게 90년대까지 그랬어요. 왜냐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령을 조작했다가 월드컵 예선 자체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서 그러셨죠. 90년 월드컵을 미국이 나갔고 아, 쿠웨이트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 여권, 그러니까 축구 선수단 여권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를 제대로 기재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축구가 그랬으니 복싱에서도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을 거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복싱 시합도 도핑 테스트를 철저히 하지만 네. 이 당시에는 아마 약물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인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초인적인 걸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약물의 그런 의문점이 남는. 예전에 프라이어 알렉시스 아르게오전이 좀 약물에 아니 대한 뭐 그 프라이어는 항상 약 먹고 나온 것 같이 했으니까 뭐 복싱을. 네, 예, 그래서 예.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프라이어 같은 선수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약 먹었다 그러고 검사하자 그러고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랬을 거예요. 모든 시합이 완전히 업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파이팅 머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젊은 나이에 아우 쟤는 파이팅이 좋네 했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프라이어 선수도 굉장히 그 의심이 가는 선수 중에 하나죠. 예. 뭐 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문성길 선수도 그 두 번째 한일전을 잘 또 성공을 시키면서 2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이제 세 번째 한일전은 일본에서도 정말 기대가 많았던 시합이에요. 이 당시에 일본이 계속 세계 타이틀 연패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레오파드 다마쿠마가 스피드가 아주 빠르기로 유명한 선수였고 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타이틀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앞선 그 유명우 선수와 문성길 선수에게 보낸 도전자들에게는 기대가 없었던 반면 김용광 선수를 불러들여서는 상당히 기대가 높았던 그런 타이틀 매치였거든요. 3월 5일이죠. 김용광 선수가 2차 방어를 일본 아오모리에 가서 하게 됩니다. 예, 아오모리는 그 다마쿠마의 고향입니다. 후에 또 이오로 선수에게 도전해서 결국은 뭐 타이틀을 쟁취를 했지만 10라운드 예. KO였나요? 9회인가요? 10라운드입니다. 10라운드요. 그래서 이 시합은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고 굉장히 공을 들인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일본이 이오카가 타이틀을 빼앗기고 세계 타이틀 12연패인가 중이었고 노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챔피언 3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태국도 이 당시에 한 3명 있었나요? 치탈라타, 켈러타랑 갤럭시는 다 뺏긴 상태였죠. 아니. 국내 선수들에게 김용광, 문성길 선수에게 빼앗긴 아 상태였죠. 그렇죠. 카오사이 예, 예. 갤럭시. 카오사이 카오사이 갤럭시. 갤럭시만 있을 어쨌든 뭐 필리핀도 태국도 세계 챔피언이 있었는데 일본이 노 챔피언이 물론 70년대 60년대도 챔피언이 있다가 노 챔피언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장기간 가는 거는 이렇게 길게 예. 이렇게 간 적은 길게 간 없었어요. 적은 없었죠. 60년대 이후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일본의 어떤 복싱의 침체가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 복싱 침체기로 이어지는 어떤 그 원인이 되었던 그러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을 들였고 실제로 시합도 굉장히 그 백종하게 갔습니다. 그 다마쿠마가 김용광 선수도 플라이에서는 신체 조건이 좋지만 이 선수는 뭐 오히려 더 신장도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말랐지만 좀 그 강단으로 보이는 그런 체격이었고 또 김용광 선수가 테크니션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펀치에 대한 그 리스크도 좀 적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승산을 갖고 일본에서 임했던 시합이었죠. 이 경기는 마치 올림픽 결승전을 12회로 늘려놓은 듯한 경기였는데요. 두 사람 다 테크닉의 완성도가 높았고 클린치 거의 없이 깨끗하게 치고 받았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판정 결과를 발표할 때인데 사실은 일본은 미묘한 판정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세 심판 스코어 카드가 전부 똑같았는지 그거는 네, 기억이 똑같아요. 없지만 세 명 다 115대 113으로 전부 다 2점 차였습니다. 2점 차로 네. 세 명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 심판 스코어 카드가 완벽하게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제3국인 심판들은 일본이 로비를 잘못한 거네요. 아 이때 그 일본에서는 그 이오카 히로키와 이제 나파키와 토한차이 선수의 그 판정 시비 문제가 전에 막 불거졌을 때예요. 그래서 복싱이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아무리 연패라도 그런 그 자성의 분위기가 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김용광 선수도 그런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될 그 확률이 농후했었죠. 근데 이 시합은 시합만 놓고 보면 그 12라운드 판정 같지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고급 기술전이라고 해야 네. 될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시합은 굉장히 그 나름 그 뭐 아주 그 강렬한 장면은 없었지만 굉장히 그 재밌게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경기입니다. 이게. 주고받은 펀치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클린히트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요즘 아마 복싱 팬들이 보더라도 그 눈높이에 맞는 시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당시에는 시합 내용은 좀 시시했죠. 오히려 그 서로 좀 팽팽하게 그냥 그 했는데 어쨌든 이 시합은 끝나고 일본 쪽에서도 그 판정에 대해서 어떤 크레임을 걸거나 좀 아쉽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을 보면 김용광 선수가 잘 싸운 거죠. 잘했죠. 네, 잘했죠. 12라운드 내내 한 번도 비틀거리거나 뭐 펀치를 맞고 주저앉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네. 경기 초반에 김용광 선수가 이제 캔버스에 손을 짚었는데 그게 아마 일본 같았으면 당연히 그 기존이나 이후에는 다운으로 간주했을 그런 장면인데 그거를 그냥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만약에 다운을 이제 간주가 됐다 그러면은 혹시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펀치를 맞아서 네네 캔버스에서 맞았다기보다는 약간 약간 네. 밀린 식인데 이거 당연히 일본 같았으면 다운으로 간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일본은 아니고 주심이 어떤 이 전과 이후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틀린 거고 이게 저도 이게 뭐 세계 타이틀 매치 여러 번 나오르지만 그 나라에 좀 친한 레프리가 있어요. 젖지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로비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그 나라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뭐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심판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 나라에선 세계기구에선 또 그렇다고 해서 그쪽 그 프로모터 말만 듣고 맨날 그 심판만 파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데 뭐 돌고 돌다 다시 걸리면 나름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게 뭐 로비까지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자꾸 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나 할까요? 그냥 뭐 주심 중에 어떤 주심은 일본은 나에게는 뭐 제2의 고향이라는 그런 그 미국 주심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쪽 애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가 시합을 그 자기가 심판을 보러 가고 싶은 나라 중에 거의 1위로 꼽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의외로 싫어해요. 가도 대우도 못 받고 일본이 그래도 일본은 존중을 많이 해주나요? 저희도 공항 나오면 리무진 딱 대기하고 있는데 영국 갔더니 봉고차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심판 비즈니스 그냥 넌 심판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그 어떤 동양의 그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봉고차 그 매치룸 프로모션 그 네. 거기 거 차 하나 딱 나와서 기사 하나 딱 와가지고 그렇다고 뭐 에디헌이 뭐 심판 왔다고 나올 일도 없고 그 호텔에 그냥 던져놓고 가더라고. 김용광 선수 다운 얘기를 하니까 제일 김용광 선수가 억울한 다운은 이어루 선수와의 라이벌전에서 8라운드인가요? 아 약간 그때는 라이트를 이어로 선수가 치는데 네. 김용광 선수의 머리를 약간 스치면서 가요. 네. 근데 그걸 피하면서 다리가 또 꼬여가지고 네. 완전 완벽한 슬립 다운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은 다운이 네.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카운트는 했고 어쩔 수 그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판정의 결정타로 작용을 해가지고 판정패를 했거든요. 그게 89년입니다. 89년 11월이기 때문에 이따 4부 정도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더 넣어보죠. 그래서 하여간 김용광 선수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스마트한 복싱, 또 영리한 복싱, 그리고 아주 아주 클래식한 그 테크니션 아웃복서로서 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세계 챔피언 중에도 또 그쪽 그 어떤 그 부류로는 아주 그 획을 긋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웃복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시합 자체는 이 시합의 판정 결과는 이 이전과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한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그 한국 선수. 최용수 선수와 미타니 야마토의 2차전, 1차전. 그러니까 1차 방어전. 네. 그 경기도 2차전이죠, 맞았죠. 그 경기도 사실 일본 입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의 편파 판정을 생각했을 때는 지는 줄 그래도 알았죠. 공정하게 나왔다라고 무승부였나요? 받아들였죠. 아니, 판정 판정 승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점 아니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의 심판 뭐라 그러나 심판 배정에 따라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꼭 뭐 이상한 디시전이 나온 것보다도 그날의 심판 우리나라도 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뭐 진 거 같은데 이긴 경우도 있고 이긴 거 같은데 지는 경우도 있는 게 그날의 심판의 그 시합의 심판 배정도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그 전에 우리는 좀 억울한 특히 변정일 야쿠시지 야쿠시시였어요. 1차전은 정말 억울하게 빼앗긴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근데 들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아주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WBC 타이틀 매치 중에 네. 일본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판정을 보면 네. 잘 모르는 놈이 와서 심판 보죠. 그때 여자 부심이 한 명. 그러니까 항상 타겟이 오는 됐잖아요. 사람들은 저도 일본을 가지만 네. 일본 선수 이겼다고 하는 게 자기한테 득이 되질 않아요. 그런 걔네들이 겉으로는 뭐 아리가또 하지만 아유 저놈은 저런 놈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정서상. 그게 자꾸 되면은 평판이 안 좋아져요. 근데 이상한 판정 나온 거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뭐 그 나라에서 네, 그냥 맞아요.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오는 그런 심판들이 과잉 충성을 하는 거지. 네. 처음 일본을 내가 왔는데 일본 선수 좀 봐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오히려 작용을 하고 진짜 많이 가는 그 베테랑들은 오히려 냉정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뇌물이라든가 뭐 작업을 해서 심판들이 그런 일본 쪽에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알아서 나 좀 잘 봐줘라고 긴다는 그런 쪽의 심판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그 일본 시합을 갔는데 그 미국 심판인데 일본을 처음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뭐 일본 가면은 일본 선수한테 박하게는 점수를 안 주는데 그 친구는 정말 후하게 줬더라고. 그러면서 시합 끝나고 그 당시에 테이켄 시합이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테이켄 시합인데 이제 그 회장이 오니까 내가 점수를 이렇게 줬다. 뭐 다음에라도 날 한번 불러 좀 추천을 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왔는데 내가 이 선수한테 뭐 잘 주면 다음에라도 자기를 또 생각해서 근데 그건 오산이에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보는 게 그 당시에는 서운할지 몰라도 저놈은 이 안 흔들리는 진짜 그런 심판이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지 한 번은 땡큐죠. 한 번은 땡큐지만 그게 그렇게 길게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처음 오면은 그게 더 작용을 많이 해요. 심지어 내가 일본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거는 무슨 그 소위 와이로가 아니고 오는 손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에티켓이죠. 그래서 저녁도 뭐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대접을 해주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뭐 빈번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김용광 선수의 판정승 뭐 당연히 이겼죠. 그러니까 도전자가 챔피언을 넘어섰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경기였는데 일본의 약간 그 좋지 않은 그런 판정들에 그 저희가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판정이 나왔고 이게 시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판정이 나오다가 좀 전에 김용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90년대 초반 가면은 이제 변정일 야쿠시지 같은 그런 판정, 임재신 오니즈카, 뭐 차나문 유리 같은 그런 주심의 편파적인 운영 이런 걸 거치고 나서 그날의 심판진 다시 이제 욕 먹고 나서 정화가 돼서 최용수 선수 혜택을 96년도에 방어전 할 때도 네, 있죠. 정상으로 가고 그 후에 또 무너지고 이런 반복의 패턴이지 이게 않나 보니까 싶네요. 그 나라에서 판정 문제가 뭐 WBA가 됐든 WBC가 됐든 IBF가 됐든 판정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시합할 때 베테랑들을 보내요. 사고 치지 말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 무라타가 그 첫 세계 타이틀 도전했을 때, 무라타 에이지로. 그 확실히 무라타가 이긴 시합이었는데 그 첫 시합도 심판지를 보면 잘 모르는 쪽이 많았어. 근데 챔피언을 이겼다 해서 그 멘도사 회장이 노발대발했어요. 자기가 채점을 해도 무라타가 4점인가 5점을 이긴 시합인데 지금 무라타 료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무라타 료타. 자기가 봐도 이긴 시합인데 이게 어떻게 그 은직함이 이긴 거냐 해서 제 시합을 할 때는 보면 굉장히 베테랑들을 보냅니다. 제대로 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세계 타이틀 나오는 그 주심이라 그래도 물론 아주 그 베테랑도 있지만 각 나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위 그 세계 무대 초짜들이죠. 그런 시합들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중압감이라든지 그 나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딴 나라에서 보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니까 그 처음에 두 번째 일본을 갔는데 아 일본 애가 지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아 이게 일본 애가 지네 이렇게 되더라고 이 채점을 하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그 시합이 2대 0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심판들은 2점 차로 일본에 이겼다 그러고 나는 무승부가 나왔는데 무승부가 나오고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는 제대로 봤다고 봤는데도 괜히 앉아있기가 좀 침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뭐 지게 해도 난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게 경력이 없으면 그 나라 가면 약간 위축이 된다고나 할까? 그랬더니 그때 이러고 있으니까 그 테이켄 회장이 와서 아유 심판 잘 봤어. 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 좀 밥 좀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큰 무대에 나가면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하죠. 그렇죠. 뭐 어떤 경기를 보든지 심판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소신껏 보기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숨을 길게 가는 방법이에요. 네. 한 시합 뭐 잘 봐줬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럼 이렇게 자기 도움이 안 되면은 되죠. 거꾸로 이제 한국에서 그 세계 타이틀을 그 판정에 문제가 이제 있는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권 라크바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심판들이 왔나 보죠. 그래서 아, 백종건 라크바심의 경기는 참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뒷얘기가 아니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일단 저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심판들이 알아서 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런 내용이고 70년대 우리나라가 억울한 판정 당한 거는 그 당시에는 심판 제도가 지금 같지가 않았고 그 챔피언이 그 주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때는 그쪽 나라에서 온 부심은 시합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쓴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그건 우리나라 부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대 1이 꼭 나오는데 그 당시엔 좀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애국심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근데 뭐 백정권 라크바심은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파일이 열리는 게 한 30년 후가 돼야지 아마 뭐 박종팔 덕셈이라든가 뭐 박종팔 덕쌤이 뭐 어때서? 열릴 그 상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긴 경기죠. 판정으로 이기나 KO로 이기나 어차피 이기는 건데 그 시합은 주심이 그 좀 오버. 허버트맨이 좀 오버를 하신 거고 뭐 그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시합은. 놔뒀어도 뭐 KO승 아니었어도 판정으로 넉넉히 이기는 경기였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개념이 좀 약해졌지만 챔피언 어드밴테이지라는 거와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거는 그 부당한 판정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홈이다는 그런 그 홈 어드밴티지는 작용을 하는 거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홈타운 디시전. 얘기하다 보니까 5경기를 했거든요. 네.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1989년도 1부 순서는 그 오늘 김용광 선수와 레오파드 다마꾸마 선수의 방어전까지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드디어 이제 국내 유일하게 6명의 챔피언을 그 한순간에 보유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은 오랜만에 그 참석해 주신 장원재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모여서 복싱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금년 연말쯤에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국내 경기를 논하면서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